여러분과 함께 원격대학 교육의 2회 과목 첫 강의를 함께 살펴보게 될 교육학과 이동주였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방송대를 선택하고 이렇게 입학하신 것을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이 그 원격대학 교육의 2회는 우리 방송대 처음으로 심편입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들어오신 심편입생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되는데, 그 강좌 중에서도 첫 강의를 맡게 된 그 교수로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방송대가 어떤 데인지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크게 네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과목, 원격대학 교육의 이 과목을 이수해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래에는 많은 분들이 원격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신 경험들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이런 원격교육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장단점 무엇인지 하는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하게 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학생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공적인 첫 학기,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들 겁주는 건 아닙니다. 겁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약 40%의 학생분들이 처음에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를 등록을 했다가 2학기 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의 비율이 40%나 됩니다. 즉 굉장히 첫 학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첫 학기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학습 습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크게 네 가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학점 취득 방법입니다. 이 원격대학 교육의 2회는 다른 과목들과 달리 1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입니다. 우리 방송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과목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각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 과목, 그리고 다른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과목을 다른 학과 학생이 들었을 때 그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양 과목,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그 과목들은 다 3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 원격대학 교육의 2회 과목은 1학점이 부여가 되고, 또 어떤 성적이 점수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이 과목에서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그런 이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냥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만 평가를 해서 이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냥 2학점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그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먼저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는데 전체 총 강의의 75% 이상을 시청을 하셔야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총 5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강 중에 4강을 시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진도율 인정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와서 방송대에서 꼭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실 때 어떤 이제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일시 정지를 시켰는데, 그 상태에서 1시간 이상을 지속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진도율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다시 그 동영상 강의를 재생을 시켜가지고 이어서 시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정지시켜 놓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유념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수 요건은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바로 그 밑에 각 강마다 연습 문제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각 강별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연습 문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야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한 문제만 풀고 그냥 종료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연습 문제들을 다 풀어야 인정이 되는데, 반드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오답에 관계없이, 즉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오답을 선택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해보라고 하고, 다시 또 두 번째 선택할 때도 오답을 선택할 경우에는 정답을 제시해주고 정답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답 오답 이걸 따져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답 오답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각 모든 연습 문제를 풀기만 하면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모두 풀었다, 그런 경우 이제 학습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 시청한 시간, 그리고 연습 문제를 모두 풀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 학교 서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꼭 클릭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뒀다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원격 교육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특성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수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라든지 또는 교수라든지 또는 강사 이런 그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교육학 분야에서는 그냥 통틀어서 교수자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학습자는 배우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뭐 학생이라든지 또는 뭐 수강생 이런 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우리 그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습자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일단은 공간적으로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격 교육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활동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같은 시간대에 교수 활동과 학습이 일어나는지 또는 다른 시간대에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같은 시간대에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동시적 원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습자들,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아주 보편화된 줌을 통한 수업, 줌 수업이 동시적 원격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 교수가 떨어져 있으면서 시간도 서로 다른 시간대에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비동시적 원격 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동시적 원격 교육의 형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가 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이미 제가 이제 그 교수 활동의 강의를 녹화하는 거죠. 이 강의 녹화는 이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제작되어 있습니다. 즉 교수 활동은 이미 이전에 끝난 거죠. 근데 이제 학습 활동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지금 현재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저는 이 강의 녹화를 학교 본부에서 제작을 했고 여러분들은 각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서 이제 학습 활동을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시간상으로는 저는 이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학습 활동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처럼 교수자와 학습 활동이 장소도 떨어져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시간상으로도 상이한 다른 때 이루어지는 걸 비동시적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줌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가장 전형적인 원격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비동시적 원격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습자들이 공부해야 될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야 교수자가 학습자들 교실에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한테 제시를 해줄 수 있지만, 이 원격 교육에서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학습자들의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방송대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 학습 내용 제공 매체는 인쇄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모든 학습자들한테 각 과목에 인쇄교재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 이것도 대표적인 학습 제공 매체, 내용 제공 매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학습자료인데, 보조 학습자료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교재와 함께 배포되는, 같이 배포되는 워크북, 이 대표적인 교조 학습 자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목 홈페이지에 가면 강의 자료실에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강의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조 학습 자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교수자와 학습자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격 통신 매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인터넷 게시판, 즉 우리 학교 모든 교수님들에게는 학교에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 그 홈페이지마다 상담 게시판이 있어서 학습자들이 상담 게시판에 과목 내용이나 또는 학사 일정이나 또는 학과에서 어떤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교수자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좀 더 개별적으로 직접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 즉 자기가 속한 지역 대학이나 또는 학과 또는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질의와 응답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게 원격 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원격 교육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래 원격 교육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하여튼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라고 해서 태블릿 PC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즉 스마트폰이 있고 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원격 교육의 최근에 인터넷 활용한 원격 교육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서 어떤 분들은 1배속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5배속, 어떤 분들은 2배속, 이렇게 이제 그 속도를 달리해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는 게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거 위에도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강씩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한 주에 2강, 3강을 몰아서 공부를 할 건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의 설명이 끝나버리면 그걸로 수업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강의 또는 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2번, 3번, 5번 언제든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공부를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별이라든지 또는 인종 또는 외양 이런 것들 영향 받지 않고 학습 내용 그 자체에 집중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원격 교육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원격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또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예 학습 자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험이나 실습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의학이라든지 또는 화학이라든지 또는 운동 기능을 배우는 그런 과목과 관련된 과목들은 실제로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부담, 즉 매주 교실에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전체 한 학기의 전체 과목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방송대에서는 6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전체 6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학습 계획을 짜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건지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실천해야 되고 하는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6과목을 그렇게 스스로 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담이 큰 단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또는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원격 통신이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이메일 이런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드리기가 어렵고 최소한 2, 3일 정도는 걸려야 피드백이 제공되는 그런 상황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 즉 이 학습자들이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 활동을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습 자체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자료를 다운받아서 학습하려고 하는데 그 과목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거나 또 로그인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재생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예 학습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원격 교육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에 서울대학교 부설로 설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부설 기관으로 설립이 됐는데 이 처음 시작할 때는 2년제 초급대학, 즉 근래 이제 현재 얘기하면 전문대학이죠. 전문대학 수준의 그런 대학으로 설립이 됐고 이때 총 5개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가 갖고 있는 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도 유일한 국립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게 우리 방송통신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2년제 초급대학 과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1982년에는 5년제 학사과정으로 이제 학사학위를 주기는 그 전에는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했는데 이제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대학으로 개편을 했는데 이때는 5년제였습니다. 다른 일반 대학들은 4년제였지만 이때는 우리 방송대는 5년제로 학사과정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분리돼서 독립적인 원격교육 기관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학은 4년제인데 우리는 5년제로 쭉 운영을 해왔는데 한 10여년 그렇게 운영하다가 1991년에는 다른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제 학사 과정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6년에는 우리 방송대 자체 TV 방송국을 개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OUN 채널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케이블 TV라든지 또는 위성 TV를 가입을 하게 되면 OUN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 방송대에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양 프로그램을 시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원격 교육을 통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원, 평생대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 시작할 때는 4개 학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9개 학과로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는 프라임 칼리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라임 칼리지에서는 학사학위를 주는 학위 과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송통신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대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 크게 3개입니다. 학부 과정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하고 그리고 프라임 칼리지 과정. 그래서 3개의 큰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학부 과정에서는 총 24개 학과 여기 나와 있듯이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이 4개 단과대학에 총 24개 학과가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대학에는 5개 학과,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는 8개 학과,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에는 6개 학과, 그리고 교육과학대학에 5개 학과 해서 총 24개 학과를 학부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 크게 이제 일반 대학원하고 경영대학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는 총 19개 학과가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름을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이 과정들을 개설해서 학과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대학원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무역학과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7개 전공을 개설해서 경영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이제 방송대가 아직까지는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사과정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크게 학위과정하고 비학위과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학위과정은 이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위과정을 마치게 되면 학사학위를 수여해 주는데, 현재는 융합경영학부, 그다음에 첨단공학부 2개의 학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학위과정은 먼저 학점 인정 과목이 있는데, 이 학점 인정 과목들은 뭐냐면 우리 방송대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대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듣게 되면 3학점을 인정해줘서 이 3학점을 졸업하는 데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현재까지는 12학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임 칼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을 4과목을 들으면 12학점까지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준비 과정, 교양 강좌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 동료들이 어떤 특성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를 좀 보면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인문과학대학에 약 19,000명,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 약 29,000명, 3만 명 정도 되죠. 자연과학대학도 약 3만 명, 그리고 교육과학대학은 약 24,000명이 등록을 해서 총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대는 2002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만 3천 명이 전국에서 우리 방송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현황을 이제 성별 분포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 성별에 따라서 그걸 좀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66.9%, 그리고 남학생 비율이 33.1%. 예,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 남녀의 구성 비율은 학과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즉 유아교육과라든지 간호학과, 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이런 학과들은 여학생들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학과라든지 또는 행정학과, 컴퓨터학과들은 남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성별 분포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24.4%, 30대가 21.6%, 그리고 40대가 27.5%, 50대가 18.7%, 그리고 60대 이상이 8.7%,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 연령군 분포가 나타내주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예, 모든 연령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아마 전통적인 일반 대학의 연령 분포를 보면 아마 20대 이하가 90% 훨씬 더 넘게 분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는 모든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를 고등 평생교육기관이다, 이렇게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평생교육이라는 거죠. 즉 젊었을 때 한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공부할 수 있는, 그것도 고등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래서 고등 평생교육기관이다 하는 게 우리 방송대를 나타내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별 분포를 보면 회사원이 22.1%로 가장 많고, 그리고 전업주부가 그 다음으로 8.5%, 그리고 자영업 4.5, 공무원 3.9, 교육계 3.3, 그리고 이제 전업학생은 2.9%. 즉 전체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직업군 중에 가장 낮죠, 전업학생은. 즉 우리의 방송대 학생분들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한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부만 하는 그런 전업학생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특히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첫 학기 힘든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방송대에서 첫 학기를 잘 마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크게 4가지를 좀 간단하게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학에서의 공부를 하게 될 학습 환경을 좀 간단하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적게는 한 과목별로, 한 과목당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특히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수만 명이 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과목 담당 교수들은 한 명입니다. 즉 과목 담당 교수 한 명이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을 함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하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좀 전에 살펴봤듯이 전국에 10만 명이, 10만 3천 명,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방송대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학생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이나 평가 방식이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하려면 그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정되어 있는 평가 방식, 과제물이라든지 출석 수업 시험이라든지 또는 기말 시험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규정되어 있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엄격한 학습 내용,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자 스스로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습을 해나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인 면대면 만남이 없습니다. 물론 출석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들은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출석 수업이 있는데 그 출석 수업도 1년에 약 6시간 정도에 만나서 2, 3일에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즉 매주 일정한 시간에 만나서 뭔가를 수업하고 학습 활동하고 하는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혼자서 알아서 공부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쭉 이수를 해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학습 과정 자체에 학습자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즉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방송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학기에 6과목을 수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 전에 이 6과목 전체를 어느 과목을 각각의 각 주에 각 강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어떤 순서로 공부할 건지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건지 직장이나 가정일 분명히 많이 바쁘겠지만 절대적인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짜놓은 그 학습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공부를 해야만 그 과목을 6개의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학습 과정에 학습 계획 수립하고 시간 배정하고 또 실제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기에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과목들이 인쇄교재 내용 분량을 보면 과목별로 약 300쪽에서 400쪽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냥 이 일반 소설이 아니고 각각의 학과에 해당되는 전공 지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한꺼번에 한 달이나 1주나 2주 만에 이걸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6과목을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과목들을 제대로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학습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어떻게 배분할 건지 하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단적인 예를 들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설마 시험 문제 안 나올지도 모르지 안 나오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들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그 다른 학생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튜터나 다른 그 지원 시스템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수님 상담 게시판에 직접 질문을 하거나 또는 직접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활동들을 해나갑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제 상담 게시판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과제물이나 또 학사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추려면 그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그냥 참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 본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아본 분들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후배들이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그 모습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공부를 하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학습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방송대가 원격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교재를 가지고 펼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동영상 강의를 틀어서 공부하면서 혼자 집에서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아마 많은 우리 그 방송대 재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송대에서의 공부가 다른 면대면 환경에서의 공부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출석 수업이나 또는 간담회 때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였냐면 외롭습니다 했습니다. 교수님 외로워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고 외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여건이 닥치면 부딪히게 되면 포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혼자서만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함께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방법은 튜터 선생님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그 방송대에서는 모든 신편입생들에게 튜터 선생님을 한 분씩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튜터 선생님들은 그 학과와 관련돼서 석사학위 이상 또 어떤 분들은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도 많습니다. 그 학과에서 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그 학문 분야에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학과와 관련된 학습 내용 또는 학습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문자나 그 튜터 사이트를 통해서 1대1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뭐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하는 것들을 학습 상담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질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기 시작하고 한 1, 2주 있으면 과제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이런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거 과제물 어떻게 작성해야지 정말 안 당할 때 그때 튜터 선생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직접 작성해 주진 않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분명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말시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도 튜터 선생님들은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즉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첫 학기에만 이렇게 튜터를 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튜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수들은 그 과목 한 명당 한 교수님당 그 한 과목별로 수백 명, 수천 명을 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심표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튜터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첫 학기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튜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아쉽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튜터 선생님 배정이 신편입했을 때 첫 학기만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 나갈 때 가장 여러분들 졸업 때까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스터디 모임입니다. 학습 동아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스터디 모임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 모임을 참여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주로는 거주하는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면대면으로 학습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대표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공부할 과목들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과목별로 시기상으로 언제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하는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 계획에 따라서 그 스터디 모임 구성원들끼리 학습 내용을 누가 어떤 내용,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가르쳐 줄 건지 하는 것들을 분담을 하고 실제로 이제 학습자들 자기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다른 구성원들한테 가르쳐 줄지 설명해 줄지 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그것들을 학자들한테 다른 구성원들한테 설명해 주고 준비한 학자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스터디 모임입니다. 이 스터디 모임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한 학생이 6과목 전체를 계획을 짜가지고 자료 준비하고 정리하고 해서 공부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터디 모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별로 학습 내용을 분담을 해서 학습자료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일단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 학습 방법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보는 거다,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기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또 좀 더 구조화시키고 명료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학습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구성원이 학습자를 준비하는 방식 또는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고 저건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그 판단이 들면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게 그 학습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학교에서 수행한 그 연구를 정책과제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학습 효과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약 4,707명의 우리 방송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었는데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스터디 그룹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분들한테 인간관계 확대에 우리 방송대 생활이 인간관계 확대에 어떤 도움이 되었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스터디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생분들은 우리 그 방송대에서의 생활이 인간관계 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6.65%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5.8% 그리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 5.2%밖에 안 됐습니다. 그 반면에 스터디 모임에 늘 참여했다 이런 참여하신 분들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2.1%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마찬가지로 2.1% 그리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 31.85%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즉 이런 그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그 학생 현황에서 좀 살펴봤듯이 우리 스터디 모임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인간관계를 좀 더 확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모임 참여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일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꼭 주위의 분들과 여러 동료분들과 스터디 모임을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꾸준히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 연구에서 수행했던 건데 그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포기 경험 또는 그러니까 실제로 포기해봤거나 아니면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약 40.3%가 전혀 포기해보지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봤다가 40.3%였습니다. 즉 이걸 반대로 보면 실제로 포기했거나 포기할까? 포기하겠다 하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60%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나 되는데 그 60% 중에 가장 큰 그 이유, 포기를 했거나 생각했던 분들의 그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개인 사정입니다.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또는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 여건이 아주 안 좋아져서 포기하게 된, 그럼 포기할 마음을 갖게 된 부분이 한 20.4% 해당되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가 15.7%인데 시험 준비가 부족했다. 즉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험 준비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못 따라가겠다 하고 포기를 하거나 또는 그만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게 시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준비가 부족한 이유가 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6과목을 듣는데 이 6과목에 대한 그 기말 시험이 약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에 3과목씩 2번에 걸쳐서 기말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6과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즉 학습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짧아서 부족해서 공부를 많은 분들이 못하겠네?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안 되겠다, 다음에 하겠다 하고 포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닥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목에 나와 있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근데 그냥 꾸준히 하시는 게 언제부터 꾸준히 해야 되냐면 학기 초부터, 제가 추천하기는 학기 전부터 미리 최소한 학기 초에 몰아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죠. 우리 방송대에서의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 벼락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벼락치기에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습관이 들게 되면 공부를 여러분들이 원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원해서 온 공부인데 이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고 짐이 되고 또 계속 무거운 뭔가를 바위덩이를 어깨에, 머리에 이고 사는 것처럼 그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기에는 최소한 매일 2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방송대 관련 공부를 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설사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더라도 반드시 2시간 이상은 방송대를 펼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마음을 반드시 먹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0%가 어떻게 제가 나오게 됐냐면,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1학기 대비 2학기 학업 지속률입니다. 즉 1학기 때 등록하고 2학기 때에도 또 등록하신 분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지금 이제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제 통계를 낸 건데, 그 해 들어온 신편입생들이 1학기 때 등록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도 등록한 비율을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60.3, 61.1, 60.5, 62.8, 62.3. 약 60% 초반이죠. 즉 이 말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0%가 1학기 때 등록했다가 2학기 때 등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반면에 보면 재학생,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난 학생분들이죠. 이 재학생의 경우는 이 부분입니다. 비율이 81.2, 84.9, 84.3, 83.5, 82.9. 즉 약 80대 중반 정도의 비율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2학기 때 등록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의미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특히 신편입생 첫 학기에서 두 번째 학기로 갈 때 학업 지속률이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그 낮은 이유를 보면 일단은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정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직장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이유를 찾아보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학습 방법, 학습 경험. 즉 제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방송대 이제 처음으로 방송대 들어오신 분들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다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친 후, 그 다음에 우리 방송대로 입학하는 그 기간을 보면 제가 경험상으로 파악하기로는 보통 약 10년 이상입니다. 즉 10년 이상 정규적으로 정해진 학습 내용, 학습 방법, 평가 유형,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그 정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처음에 이제 원격 교육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겠죠. 이 원격 교육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면대면 경험만 있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계획 짜고 또 교재 펴고 인터넷 강의 틀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나만 어렵구나, 나만 어려워하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정도가 첫 학기에서 포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학기 등록을, 물론 그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지만 두 번째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아주 많은 그 신편입생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 우리 방송대 원격교육 환경에서의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즉 나 혼자만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지금 현재 처음으로 우리 원격교육 환경에 방송대에 들어오신 거의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개인이 힘들어서 또는 능력이 모자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지만 좀 전에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2학기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등록률이 80%로 상승하게 됩니다. 중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첫 2학기만 어려워도 잘 참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두 학기 또 한두 해 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더 늦춰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첫 학기, 두 번째 학기 좀 힘드셔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익숙해지면 반드시 우리 방송대를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대 첫 학기에서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억이 나시나요? 맨 처음에 제안드렸던 전략.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스스로 학습 계획 짜고 시간 할애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실천하고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지 말고 함께 처음에는 튜터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 동료 학생분들하고 함께 스터디 모임을 구성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예, 벼락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벼락치기 하시면 안 되고 학기 시작 전부터 꾸준히 정기적으로 매일 최소한 2시간 이상씩 방송대 공부를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원하던 그 방송대 졸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2강부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